2026년 여름 한국 축구가 무너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 역대 최악의 성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성적이 아닙니다. 화가 난 국민들이 공항에서 벌인 행동이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성난 시민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일부는 선수들을 향해 객검을 던졌습니다. 응원의 함성이 야유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한 대회였습니다. 국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분노한 대상은 감독도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감독을 바꿔도 한국 축구가 12년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닌지 말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짚어봅니다. 2026년 6월 29일 홍명보 감독이 사퇴합니다. 대회 부진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물러나면 이 사태가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더 윗선이 움직입니다. 2026년 7월 18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퇴임을 예고합니다. 무려 사선 4번 연속 회장직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한 협회의 수장이 4번을 연임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견제할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감독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독을 어떻게 뽑았는가였습니다. 이른바 밀실 선임 의혹입니다. 감독을 밀실에서, 즉 몇몇이 문 닫고 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감독 선임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강화위원회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모여 감독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조직이죠. 쉽게 말해 회사의 인사위원회 같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후보를 걸러 최종 후보를 올리는 관문이죠. 그런데 이 관문이 무력화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권한이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됐다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주호, 그조차 최종 결정 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비유로 볼까요? 회사가 새 사장을 뽑는데 인사위원 본인도 누가 뽑혔는지 뉴스로 알았다는 겁니다.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났고 전문가 기구는 형식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밀실 선임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결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협회의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즉,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은 약 200명 규모의 대의원이 뽑습니다. 체육관에 모여 투표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200명입니다. 수천만 축구팬도 국민도 이 투표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의 성적에는 온 국민이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을 뽑는 데는 국민의 견제가 닿지 않습니다. 돈은 어디서 올까요? 대한축구협회에는 매년 약 300억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됩니다. 국고보조와 기업 후원 등입니다. 세금과 후원금이 섞인 공공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사결정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 수천 명이 낸 관리비를 소수의 대표만 모여 쓰고 사용 내역은 잘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사퇴, 회장 퇴임으로도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였으니까요. 이제 국가가 움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위법 부당 사례 27건을 지적했습니다. 관련자에게는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특별감사와 원점 재조사까지 예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도 움직입니다. 2년 가까이 멈춰있던 감독 밀실 선임 의혹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8건의 고발이 접수돼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건 아직 의혹, 수사 중 단계입니다.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건 확정된 유죄가 아닙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을 두고 벌어지는 검증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그때도 부진했고
그때도 감독 선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러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독은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그대로였습니다. 전문가와 팬들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세 가지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첫째,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없는 지배구조. 둘째, 감독 선임 같은 핵심 결정의 불투명성. 셋째,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전문가 기구의 권한 무력화. 세 가지가 맞물리면 아무리 감독을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회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사장이 모든 걸 혼자 정하고 이사회는 거수기고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어떤 인재를 데려와도 망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건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누가 책임지는가, 딱 이겁니다. 이 구조는 우리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도, 학교 운영위원회도, 회사 이사회도 똑같습니다. 소수가 문 닫고 정하고 회계는 안 보이고 견제할 사람이 없다면 그 조직은 축구협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시민으로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할까요? 위험 신호를 정리해 봅니다. 위험 신호 하나,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 기구가 있는데 그 결정이 자꾸 무시된다면 그건 기구가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위험 신호 둘,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데 회계와 결정 과정이 안 보인다면 그건 반드시 물어야 할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셋, 한 사람이 오래 권력을 쥐는데 견제가 없다면 실력이 아니라 구조가 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법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밀실이 아니라 유리방이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성. 결정한 사람이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잘못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어야 합니다. 셋째, 전문기구의 실권화.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전문가 기구가 진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감독이 누가 되든 시스템이 결과를 지켜줍니다. 사람에 기대지 않는 조직이 강한 조직입니다. 그럼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적에만 화내지 말고 구조를 묻는 겁니다. 왜 졌어? 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이 결정을 했어? 라고 묻는 것. 그 질문이 밀실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공항에서 날아든 객검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12년째 반복된 구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물러났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퇴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남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구조가 그대로면 2038년 어느 공항에서 또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감독 한 명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축구장 밖 우리의 모든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신호와 세 가지 처방을 기억하세요. 경기는 9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구조는 아무도 묻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